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지 이제 2주가 지나갑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초청받은 것이라 새삼 높아진 국격을 실감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우리 언론은 국가 정상이 참석한 G7 회의를 애써 외면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언론의 G7 보도 홀대론, 잠시 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초죠, 벌써. 네, 이달 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2년 연속 초청이 됐다고 하던데, 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기대감과는 달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홀대했다, 이런 네.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옵니다.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사안이 좀 중요하다면 이제 대서특필을 기대하는데요. 대서특필도 아니고 좀 홀대론이 불거지니까 청와대도 언론도 좀 서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언론의 관심이 지나치게 적은 게 아니냐 지적하는 쪽에서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에서 열린 G20 회의 당시에 언론의 적극적 보도 행태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이 선택적 보도를 했다는 거죠. 2010년, 무려 이제 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와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선택적 보도를 한다?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네. 이제 양적으로는 이제 기사 수죠. 보도량, 즉 관련 기사 수를 좀 따져봤고요. 질적으로는 많이 보시는 지면, 일면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보도량 차이인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비카인즈가 있습니다. 이곳의 검색 결과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대상 언론사는 중앙지, 경제지, 지역 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등 총 54개로 동일했고요. 이 검색 기간 3일로 갖게 했습니다. 네, 같은 조건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G7이 포함된 기사는 총 845건이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0년 G20이 포함된 기사는 모두 3,64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에는 그 통계 자료에는 조선일보와 YTN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포함시켜서 세보니까 G20 보도는 3,951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매체별로 보면은 G7 기사는 YTN이 180건, 아시아경제가 66건, 머니투데이가 57건 이런 순으로 쭉 있었고요. G20 보도는 매일경제가 500건, 머니투데이가 298건, 아시아경제가 279건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 2021년 G7 정상회의, 그리고 2010년의 G20 회의. 네. 얼핏 들어도 네. 저 4배에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G20 기사가 훨씬 많네요. 네, 일단 기사량으로는 정확하게는 약 4.7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양쪽 비교는 그렇고요. 네. 이제 실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 일면에 보도된 건수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현재 예비협회 조사 결과 유효부수가 많다는 조선, 동아, 중앙, 한국경제 이 4곳의 일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G7이 열린 11년 11일 지면 일면에는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 광주 건물 붕괴, 누구나 집 공급 발표 등의 이슈와 함께 G7 관련한 내용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압박 메시지, 바이든의 처세 순방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네. 그 두 번째 날인 12일자 일면에는 G7 관련 기사가 하나도 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이슈가 일면을 덮었고요. 23일은 일요일에서 신문 관련되지 않아서 14일자를 봤는데 또 지면 일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G7 성명에 담긴 중국 견제 내용, 동아일보는
더 나은 세계 재건 B3W에 담긴 중국 견제 의도를 담았고요. 한국 경제는 백신 논의를 다뤘습니다. 예,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관련 기사를 일면에 주로 배치하지 않았고요.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G7 정상회담 결과 평가 위주로 기사가 배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그 방문 기간 중에 국내에 뭐 정치 사회 관련 이슈가 네네. 많았다고 봐야 하나. 아무튼 이 G7의 경우에 정상회의 진행 중일 때에는 언론의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고, 예. 다만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네.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그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위주로 썼다. 이런 건데, 네. 그러면 2010년에 G20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네, G20 정상회담 개최일이 2010년 11월 11일이었는데요. 네. 뭐 똑같이 4개 주요 신문들은 이 지면 일면에 모두 G20 관련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개최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 함께 조선일보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풍부한 내용이 다뤄졌고요. 네. 둘째 날 다음 날인 12일에는 4개 신문사 지면 일면 모두 G20 기사로 채웠습니다. 또 한국경제를 주요한 3개 신문사의 지면 일면은 다 G20 관련 내용이었고 내용은 G20 환율 갈등, 한미 FTA 합의 불발을 다뤘고요. 이렇게 보면 2010년 G20 때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G20 관련 기사가 대부분 일면 지면을 할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 열렸는데 네. 문 대통령이 그쪽을 초청받아 가신 케이스였고 네. 2010년에는 서울에서 열렸어요. 네. 네, 우리가 주최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뭐 영국에서 열린 거랑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도 네. 언론사마다 어떤 뉴스 가치를 보는 눈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모두 같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고요. G20은 G7과 유럽연합, EU죠.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고요. 1999년에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려서 큰 관심을 모았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 해외에서 열리고 한국이 참가한 올림픽이 있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안게임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당시 G7 소속 국가가 아닌 나라 중 최초, 또 동시에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좀 가졌고요. 또 국내 개최라는 보도 가치도 있고, 국내 개최다 보니까 취지도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가 더 많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당시 보도를 보면 G20 정상회의 개최로 45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 24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좀 과도한 비평이 당시에도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당시에는 좀 과장됐다고 할까요? 좀 지나칠 정도의 호평이 많았던 데 비해 이번 G7 참석 성과는 좀 냉정하게 아쉬운 부분 강조하는 보도도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21년 G7과 2010년 G20 언론 보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은 나름 일리가 있다. 대체로 사실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010년과 비교했더니 어쨌든 G7 올해 언론 보도가 확실히 적긴 적었다. 네, 질적으로도 일면에 많이 실리지 않았다. 네. 네,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냐,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냐, 참 적절한 비교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주최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었던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타국에서 열렸던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요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예, 앞서와 같은 방식인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 검색 결과를 활용했고요. 대상 언론사 54개, 기간 3일로 갖게 했습니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2014년 11월 호주 브리즈번, 2015년 11월 터키 안탈리아,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네. G20 회의도 매년 열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보도 건수를 보면 2013년 러시아 정상회담 보도는 총 518건이었고요. 2014년 호주 보도는 총 391건, 2015년 터키 정상회담은 총 571건이었고요. 탄핵으로 중대 하차하면서 결국 마지막 방문이 됐던 2016년 중국 G20 관련 보도는 총
총 613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G7 참가 올해가 이 정권 마지막 해인 5년 차였던 것도 고려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였던 4년 차인 2016년 중국 G20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G7 기사는 총 845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G20은 총 61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애가 보도 건수는 좀 많네요. 네, 이번 비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G7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네, 질적 비교는 어떤가요? 네, 앞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2016년 G20 당시 조선, 동아중앙, 한국경제 4개 신문사의 지면 일면을 비교했는데요. 이 당시 4개 신문사 모두 일면에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까처럼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보도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보도량으로는 네. 이번에 문 대통령의 그 G7 정상회의 네. 참석이 더 많았죠. 기사량은 더 많았지만 네. 일면에 얼마나 썼나를 봤더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G20 보도가 더 비중이 많았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G7 참석 보도량이 2016년 박근혜 G20 참석 보도량보다 1.37배 많았고요. 네. 다른 해 그 나머지 2016년이 아닌 나머지 해의 G20 참석과 비교해도 G7 참석 기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문제 질적 비교를 위해서 신문 일면을 비교하면 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G7 참석이 좀 덜 주목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의 G7 참석이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G20 참석은 매년 있는 거였던 걸 감안하면은 결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절반의 사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팩트 체크해 볼게요.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네. 국내 백신 접종이 이제 1,500만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루머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태아에게도 코로나19 항체가 무조건 생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좀 확인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임신부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하지는 않잖아요. 네, 공식 지침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임신부가 백신 접종을 하면 그게 복중의 태아에게도 영향을 줘서 항체를 생기게 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국내 모두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허용되지 않은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그동안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올 초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데이터와 연구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를 통해서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된다. 네. 일단 과학계의 큰 관심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엄마에게 생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출산 후 모유수를 통해서 이제 신생아에게 전달되는 여부였는데요. 그동안은 그런 임신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연구가 부족했는데 최근 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당시 백신 접종률 1위였던 이스라엘인데요. 지난 2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다사 대학 의학센터가 실시한 연구에서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2회까지 접종한 임신 3개월 차 임신부 20명 전원에서 항체가 검출됐고요. 네. 이들의 아기도 태반 전이를 통해서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월 달에 이 임신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여성이 항체를 보유한 아기를 출산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 29일에는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 공대, 브라이엄 여성병원 연구팀이 이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 면역 반응을 높이고 태아에게도 항체를 전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협회 정식 논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산모가 예방접종 후 최소 80일 동안 모유를 통해서 아기에게 코로나19 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임신하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약물 같은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가 그것을 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당연히 전달된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어떻게 임신부도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획한 연구가 아니고 현재 사례들을 통해 분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항체가 들어있는 연구가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임신부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질병을 겪을 확률이 임신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도 이 신체에서 백신이 작용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백신이 임신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은 현재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요, 아직까지는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 3분기 접종을 진행하면서 좀 임신부 접종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해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경우 태아에게도 항체가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네. 하지만 해당 데이터나 연구가 아직은 이제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니 개인적으로 선택에 맡긴다. 이런 결론까지.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YTN 라디오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6월 14일 월요일에 방송된 이슈 점검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은 이제 G7 정상회의에 대한 논점들을 짚어봤는데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출연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들은 이제 불발이라는 팩트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할 뿐이었는데 이날 이제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현재 일본의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도쿄 올림픽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이제 관계 회복 전선으로 나아가면 이제 되려 이제 내각의 장기 집권화의 기반을 다지는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안이지만 통찰력 있게 이슈를 다뤄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해도를 높인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같은 G7 정상회담의 소식이지만 좀 다르게 이 내용을 다룬 날도 있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에 방송된 더더운 뉴스 코너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SNS에 올린 G7 정상회담 참가국 정상들의 기념 촬영 사진에서 이제 남아공 대통령을 잘린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문제로 P4G 행사에서도 이제 평양 지도 논란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 파티션 논란 등을 다루면서 정부의 실수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단순히 G7 정상회담 초청의 의의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사 이후의 논란까지 다루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서 균형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른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6월 17일 목요일에 방송된 이슈 점검 코너엔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 이제 국민의힘 팀의 이제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을 공무원 시험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천 환급을 받거나 공직자 부정부패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반대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자 신뢰도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 자격 시험이 아닌 대안은 무엇일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같은 날 이슈 점검 코너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연했는데요. 추 전 장관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획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 시점이라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요. 인터뷰 대부분이 최근 발간한 서적을 이야기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행보나 이제 민주당 내 경선 등과 관련한 이슈를 더 들을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정치 현안과 관련한 모니터 결과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언급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6월 17일 이제 목요일에 방송된 써내전쟁 경제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선 이제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상세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였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세세한 분석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전달해서 도움이 되었는데요. 경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전달하려 했던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인권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미디어 비평이라기보다는 미디어 속에 있는 인권 문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인권 유린 사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실태를 알리고 지도부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단체가 있대요. 휴먼 라이츠 워치라는 국제 인권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에서 지난 19일에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한 90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언론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히 나쁜 보도가 없습니다.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제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으면 해서입니다. 네, 이게 각 언론마다 좀 크게 보도가 됐고, 네. 국제인권단체인데, 네. 북한의 인권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그것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뤘다. 네. 그래요. 엊그저께인 것 같아요. 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디지털 성범죄자 최찬욱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 이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선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국제인권단체가 냈다. 이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 보도들 중에서 두 가지가 제 눈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동아일보가 헤더바 휴먼 라이츠 워치 여성 권리국 공동 디렉터, 그러니까 바 디렉터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과 비대면 인터뷰를 해서 6월 16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 어디서든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발달한 IT 기술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한국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알고자 보고서를 준비했고 한국 사례를 통해서 전 세계가 배워갈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상사가 준 탁상 시계가 사실은 초소형 영상 카메라여서
자신이 방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모두 상사에게 전송되었음을 알았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JTBC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작고 그 카메라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카메라인데도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게 심지어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나의 침실 이렇게 매우 사적인 공간도 누군가에게 네. 그대로 생중계될 수 있다. 네. 아, 진짜 그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약간 유감이었던 것은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은 엄밀히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나쁘다는 의미를 담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몰래카메라라는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불법 촬영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이런 그 초소형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네. 이슈가 번지다 보니까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달라라고 했어요. 이 청원이 6월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2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처럼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청원이 이미 2018년에도 2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만, 3만 정도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꼭 20만 명의 그 많은 사람이 동의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허가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진즉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이게 검토돼서 실행이 됐다면은 누군가는 정말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누군가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런 범죄 도구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누구나 기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초소형의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너무나 쉽게 아무나 살 수 있는 것, 이런 구조가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 없이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우리의 법제도도 좀 많이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먼 라이츠 서치의 그 보고서에서도요, 인상적인 것이 가해자가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었어요. 게시된 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법적 명령이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바 디렉터는 피해자들이 사진을 빨리 지우기 위해서 삭제 업체에 낼 돈을 마련하느라고 예금을 깨고 차를 팔고 집을 팔고 트라우마 치료 비용 등으로 아주 막중한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금액을 계산해서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도록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데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들이 복사되고 공유되고 계속해서 복제되는 게 정말 걷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우고 그러니까요. 또 지우고 또 지워도 끊임없이 계속 재생산되니까. 근데 이걸 피해자가 하도록 한다는 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보도에 보면 신고서를 하나 쓰는 동안 이미 10개의 복사본이 또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열악하다라는 지적도 이 단체에서 했는데요. 네.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사안을 경시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경찰서 안에서 동료 경찰
검찰들과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기까지 한다. 아하. 이렇게 보고서에 써서 얘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설령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여성들이 겪은 피해에 비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렉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근본적 실패는 디지털 성범죄를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태도와 불평등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제도에서는 성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성관계에서의 동의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을 통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한겨레에 직접 바 디렉터가 칼럼을 보내서 주장을 했어요. 네. 이 칼럼에 보면 남자가 사진을 찍거나 그런 사진을 공유하면 예뻐서 그런 것이라거나 여자가 그럴 만하게 옷을 입거나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가 만연해 있다. 대부분 남성인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 중 상당수는 기술을 이용해 자행되는 범죄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너무 아프지만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휴먼 라이츠 워치의 게시물 제목이 한국 인터넷상의 성적 촬영물이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다. 네. 여성들의 삶을 파괴한다. 참 끔찍한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소제목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족이었는데 참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이런 불법 촬영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대응에 가까운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네. 저희가 시간상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 인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그리고 조 전 장관을 묘사한 사파를 말도 안 되는 기사에다가 보도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라서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지난 23일에 조선일보가 3인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을 유인한 후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제목이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의 지갑 털어라는 그 보도였는데 이 보도 안에 조국 씨 부녀 사파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사과문은 내놨는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레이션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의 구성만 보고 골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 글을 내놨거든요. 한마디로 의도성이 없이 단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 실수라면은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중앙 언론사잖아요. 네. 언론사로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인데요. 네, 맞죠. 일단 저는 평소에 늘 성폭력, 성매매 등의 사안, 아주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파나 여러 게티 이미지 등 여러 이미지를 통해서 재현을 하고 비슷한 장면을 넣으려는 그 태도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왔어요. 네. 따라서 저는 이게 조 전 장관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기사에서 이런 식의 사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이번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똑같이 조 전 장관 딸과 조 전 장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처리한 것을 넣었다는 것은 진짜 인권 침해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사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에 관련 없는 사파 사용이 또 여러 건 더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3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사용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그린 사파. 이것을 작년과 올해에 여러 기사에 사용했대요. 근데 그 사용한 기사를 보면은 내용이 가관인 거예요. 산속에서 3천여 명 모임 의혹, 인터컵 경찰 고발됐다. 강큰 제약사 공장장, 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 이런 식의 범죄 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파를 그 사파도 보면 그냥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도에 사용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그냥 마스크를 낀 남자일 뿐이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식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걸 도대체 누가 실수였다라고 봐줄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보도는 마땅히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으로 누군가를 막 비하하고 공격하는 식의 보도를 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문화가 저는 사파에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의 현재 사과는 사실 사과라고 볼 수 없고요. 변명으로 보이고요. 네. 조 전 장관 가족의 모습을 비하하는 이미지 등을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그 사파를 선택한 기자 그리고 편집국 데스크 등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법적 책무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폭력, 성매매에 관련된 뉴스에서 기사에서 왜 네. 그런 이미지를 꼭 써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게 누구의 이미지인가를 떠나서 한 번쯤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